어버이 수령님의 신년사를 암송하는데 한자라도 틀리거나 빼먹으면 머리통을 깨부술 테다! 나는 머리통을 깨부순다는 말이 너무도 무서웠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써온 신년사 원문을 읽고 또 읽고 기운이 다 빠지도록 통달을 하였다. 1978년 수용소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설날은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 장차 이 속에서 더 무슨 꼴을 보고 당할까? 할머니와 아버지의 걱정은 그 골이 자꾸 깊어만 갔다. 설이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에 아버지와 삼촌은 솔가지에 불을 켜가지고 새해 첫 전투에 나갔다. 나도 미호를 데리고 7시에 학교로 갔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이갈리게 눈부신 눈빛 때문에 땅바닥은 잘 보였다. 밤새 쌓인 눈은 우리들 무릎까지 찼다. 할머니가 발 시리지 말라고 밑창에 두둑하게 깔아준 쑥도 순식간에 젖어들어 오히려 신발이 무겁기만 했다. 학교에 가니 벌써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다. 우리들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에 집합했다. 오늘 지각한 새끼나 아예 빠진 놈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벌을 몇 배로 더 받는다. 알가? 이제부터 여기로 와서 이 출석부에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은 학교 운동장 안에 눈을 깨끗이 쓸어 밖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오늘의 과제는 이거다. 그리고 맡은 책임을 완수한 학생은 일찍 집으로 보내주겠어. 엊그제까지 했던 뗄나무 채취 작업에 비하면 오늘의 눈 치우기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다. 우리 학급은 학교 뒷동산 토끼사 주변의 눈을 치우는 일을 배당받았다. 우리들은 책임 완수자는 빨리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어 최선을 다해 작업을 했다. 자, 서두르라! 이러다가 우리가 제일 늦게 와갔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책임 완수 빨리 하고 집에 가자. 그래! 서로 빨리빨리 하자며 서둘러 했는데도 우리 학급은 마지막이 되었다. 하루 종일 눈과 삽으로 씨름을 하다 보니 발은 물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젖어버렸다. 일을 할 때에는 옷이 얼마나 젖었는지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몰랐다. 그런데 막상 일을 끝내고 나니 땀이 식으면서 온몸이 오싹거리고 오한이 났다. 나도. 이럴 때 땀나서 더 추운 것 같아. 빨리 책임 완수 보고하고 집에 가자야. 우리는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감독에게 책임 완수를 알리고 이름을 적었다. 젖은 손이 곱아서 연필이 쥐어지질 않아 몇 번씩 떨어뜨렸다. 간신히 쓰고 뒤돌아오려는데 뒤에서 감독이 불렀다. 야, 이 새끼들아! 왜 부르지? 책임 완수 다 했는데. 너희들 오라비야. 그 벌로 화목장에 가서 뗄나무를 한 짐씩 교원실에 갖다 놓고 간다. 알겠어? 기름이 기르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모두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노골적으로
실망의 표정이 감돌았다. 우리는 춥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뗄나무를 한 짐씩 한 다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기 철안이냐? 할머니, 추워요. 아유 철안아, 왜 그래? 아유 온몸이 풀덩이네. 아유 옷은 또 왜 이래? 눈 치우다가. 아유 병나면 안 돼. 아유 여긴 약도 없어. 아이고 어서 들어가자. 내 몸은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고 몸에 오한이 나더니 이어 재채기가 나고 열도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내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우셨고 평형집에 놓고 온 많던 옷가지들 생각에 또 애를 태우셨다. 나 역시도 은근히 걱정이 앞섰다. 수용소에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다. 영양실조로 약해진 몸이 감기에 지면 심각한 병으로까지 악화되기 십상이다. 어린 나이에도 병들어 죽긴 싫었다. 잠결에 할머니께서 당신의 모포까지 내게 덮어주시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날씨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추웠다.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다. 산과 들에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붕 끝에 줄줄이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런 산골짜기에도 봄이 오기는 오는구나. 고드름이 녹아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 할머니는 눈물 지으셨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루하루 고된 노동에 쳇바퀴 돌듯 살다 보니 어머니도 잊었고 할아버지도 잊었다. 고모나 삼촌은 아예 기억조차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그렇지 않으셨다. 한겨울이 지나자 할머니는 폭삭 늙으셨다. 식료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삼촌이 사흘씩이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애간장을 태운 탓인지 더 폭삭 늙어버리신 것 같았다. 가을에 말려놓은 시래기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풀이 돋으려면 아직도 더 있어야 할 텐데 이를 어쩌나. 할머니가 부지런히 뜯어놓으신 풀들과 시래기는 겨우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었다. 겨울이라고 강냉이만 삶아 먹다 보면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려 누렇게 부황에 걸리게 마련이다. 봄이 되면 이렇게 얼굴에 노란 꽃이 핀다고 해서 수용소 사람들은 봄철을 노란 봄이라 불렀다. 할머니는 우리가 나간 사이 부지런히 몸을 놀려 강냉이 쌀에 섞어 먹을 쑥이나 시래기를 모아놓으셨다. 그러나 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것도 바닥이 드러났다. 2월도 다 가고 3월이 되었건만 산에는 아직도 눈이 많았다. 그래도 한낮엔 햇볕이 따뜻하였다. 이따금씩 산에선 눈이 녹아 산사태가 나는지 요란한 굉음이 한바탕씩 들리곤 하였다. 봄이 온 거야. 수용소에도 봄이. 우리 가족이 여기 온 지도 1년이 다 돼가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기야요? 그냥 아휴 철안이 미호 오늘도 고생 많았지? 할머니, 왜 나와 계세요? 오늘은 햇볕이 좀 따뜻해서.
근데 할머니, 오빠하고 집에 오면서 양집 앞 바위 밑 들춰봤는데 아직 파란 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아이고, 싹이 빨리 나야 우리 식구 먹을 게 있을 텐데. 한겨울이 지나고 나니 할머니의 옷도 우리의 옷도 다 해져서 누더기가 되었다. 멀리서 보면 우리 할머니는 팥뿌리처럼 하얀 머리에 굽은 허리, 앙상하고 날아갈 것만 같은 몸에 시커먼 누더기를 걸쳤으니 영락없는 거지 할머니였다. 평양에 살 때 우리 할머니는 참 멋쟁이였다. 일본서 가지고 온 옷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자식, 손주들 장가 시집 보낼 때 주겠노라고 북송선을 탈 때 혼숫감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할머니였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빼앗기고 당장 입을 옷도 없이 거지꼴이 된 것이다. 수용소에도 봄은 오는데. 아이고. 할머니, 뭐 생각해요? 할아버지 생각해요? 우리 엄마 생각해요? 일본 교토 생각해요? 그래. 할머니, 일본에 가고 싶어요? 일본에 가고 싶구나. 할머니, 우리 일본에 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일 안 해도 되지? 응? 또 할아버지도 엄마도 있을지 모르잖아. 아이고, 불쌍한 거. 일본이 요독 수용소에서 얼마나 먼 곳인지 어린 미호는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방학도 없이 겨우내 일을 하였으니 학교가 시작되었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먹을 것이 떨어져 오히려 겨울보다 더 배가 고프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겐 중요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직은 먹을 만한 싹도 나오지 않았고 가을처럼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비실거리고 땅만 내려다보며 먹을 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교원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라고 호통을 쳤다. 아이들은 창자를 쥐어짜내는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 비추라. 붉게 탄 넥타이는 펄펄 날려라. 우리들은 김일성 원수님의 아들딸, 공산주의 후비대로 자라나가자. 소년단 동무들아, 깃발을 높여라. 원수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앞으로. 이와 같이 노래는 모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서 온 귀국자인 속칭 반쪽발이들은 그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 아직 조선 말도 서툰데 노래가 잘 될 리 없다. 대체로 귀국자들은 집에서 일본 말을 쓰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기 마련이다. 이 반쪽발이 째뽀 새끼야. 위대한 인민공화국을 족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제 나라 말도 못하는 반동분자.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선 이 노래부터 정확히 불러야 하는 기야. 더 열심히,
정확히 불러라. 이 요덕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더 크게 불러. 정확하게 안 부른 새끼는 자기 비판을 시키겠어.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자기 비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무척 겁을 내고 싫어하는 것이다. 죄가 있던 없던 무조건 해야만 한다.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의 교시와 말씀 학습을 잘 하지 않은 데서부터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다가는 죽도록 맞을 뿐이다. 물론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또 받아야 한다.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자기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크게 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즐겁게 불러야 할 노래 부르기는 의무적인 악쓰기 대회가 되고 만다.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 비추라.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들은 김일성 원수님의 아들딸, 공산주의 후미대로 자라나가자. 소년단 동무들아 깃발을 높여라. 원수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앞으로. 어느 사이 볕이 제법 따뜻해졌다. 그래도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고 계곡을 따라 부는 바람은 살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솜 넣은 덧옷을 입고 있는 보위원들이야 우리 사정을 알 턱이 없다. 자, 내일부터는 산에서 작업을 한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톱과 도끼, 밧줄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 날이 풀렸다지만 땅은 아직 꽁꽁 얼어 있었다. 살속을 살금살금 파고드는 찬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왜 이러지? 나무들이 아직 녹지 않아기래. 그래도 시키니까 해야지. 작업 중지! 작업 중지! 뭐이가 무슨 일이지? 작업 중지! 지금부터 탈주자를 찾는다. 탈주자? 그럼 누구래 이 수용소로 도망갔다는 기야? 그런가 봐. 누군지 모르지만 강단이 대단하다야.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뒤지라. 어서! 우리는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수색 작업에 동원되었다. 5명씩 짝을 지어 수색 나온 어른들을 쫓아서 산을 헤매고 다녔다. 골짜기에서 봉우리를 향해 일렬로 오르내리기를 수차 반복하였다. 보위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어린 우리들을 닥달했다. 아직까지 수용소 탈출에 성공한 예가 없지만 만일 도주자를 찾지 못하면 그 책임이 보위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찾지 못하면 서슬이 시퍼렇던 보위원들도 일시에 감시자에서 수감자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찾아내려 할 수밖에. 탈주자 수색은 내일 계속한다. 내가 탈주자 눈도 있고 계곡이 얼어 있었으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게야. 맞아. 나무들도 가지만 있으니까 몸을 숨길 데도 없잖아. 그래.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왜 도주를 했을까? 못 잡힐 텐데.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사흘이 지나도록 도주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